번호 1. 세계의 지붕이자 인류의 세 번째 극한 한랭지점. 믿을 수 있나요? 숨만 쉬어도 몇 시간 안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원은 평균 4,5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티베트가 대륙권 중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도는 많은 경량 헬리콥터의 안전 비행 고도를 초과하며 전문 스카이다이빙 선수들이 떨어지는 지점보다도 높습니다. 여기에서는 산소 농도가 해수면의 60%에 불과합니다. 평지에서 갑자기 이곳으로 떨어지면 몸은 즉시 고산병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뇌부종, 폐부종, 그리고 사망은 몇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약한 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황량한 땅과 바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 지역에는 46,000개의 빙하가 존재합니다. 얼음의 총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티베트를 지구의 제3극으로 만들며 북극과 남극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극지입니다. 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12개의 강이 시작되며 메콩강과 겐지스강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녹아내리는 물은 약 20억 명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지구상의 4명 중 1명이 티베트의 혈관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붕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곳의 사람들은 시간을 해킹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한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백만 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은 정확히 3,000년, 즉 100세대 만에 이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생물학적 진화 속도입니다. 그 열쇠는 EPAS1 유전자에 있으며 이는 멸종된 고대 데니소바인의 유전 코드입니다. 일반인이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적혈구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혈액이 진흙처럼 걸쭉해져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반면 EPAS1 유전자는 티베트인들이 적혈구 수치를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혈액은 공기가 극도로 희박할 때에도 항상 묽고 부드럽습니다. 아마도 이곳 사람들은 공기를 걸러내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적응은 그들의 혈육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3,600m의 고도에서 태어나는 티베트 아기들은 이미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체중도 같은 고도에서 태어난 한족 아기들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자연은 그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 갑옷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외딴 마을에서는 1세가 된 아이들이 생사를 가르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들은 차가운 빙하강에 정확히 1분 동안 담가집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잔인한 자연 선택입니다. 약한 개체는 즉시 제거되어 다음 세대가 비범한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첫 시험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깨는 진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티베트인의 생존 규칙이 어떻게 일반적인 생물학적 논리를 완전히 거스르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다음 부분으로 가보세요. 번호 2. 생존은 일반적인 규범을 깨뜨린다. 당신은 향기로운 몸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나요? 세상은 종종 티베트 사람들이 태어날 때, 결혼할 때,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쉴 때만 목욕을 한다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매일 목욕하는 것을 휴식으로 여기는 반면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과의 도박입니다. 인생에서 3번 목욕하기라는 소문은 사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입니다. 해발 4,500m의 고도에서 기온이 자주 영하 20도에 이르는 곳에서 몸이 젖는 것은 마치 차가운 공기가 체온을 압도하도록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산소가 심각하게 부족한 이 고원 지역에서 일반 감기가 몇 시간 만에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료 조건이 부족한 이곳에서 폐렴의 사망률은 평야 지역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여기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비누로 피부의 기름을 씻어내는 대신 두꺼운 수건으로 몸을 문질러 닦습니다. 자연적인 기름과 땀이 결정화되어 생물학적 갑옷을 형성합니다. 이는 차가운 바람으로 인한 갈라짐을 막고 하늘 가까운 고도에서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더욱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눈 목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얀 눈을 직접 피부에 문지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과 비교할 때 이 행동은 순환계에 전기 충격을 주는 것과 같아 혈액이 내부 장기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빨리 펌프질하도록 강요합니다. 생활 습관 외에도 이곳의 신체 언어는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장벽입니다. 뉴욕에서 중지를 세우면 주먹을 맞을 수 있지만 티베트에서는 그것이 무해한 의견이 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손을 가치의 척도로 사용합니다. 엄지는 최고, 검지는 꽤 좋음입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중지로 지구에서 가장 모욕적인 상징인 그것이 여기서는 보통 또는 괜찮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티베트 사람에게 음식을 물어보고 그들이 중지를 세운다면
그들은 단지 먹을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새끼손가락은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악의 나쁜 것과 비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역설적인 생활 습관 외에도 티베트의 교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곳에 도로를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었다면 2번을 댓글로 남기고 다음 부분으로 바로 가봅시다. 번호 3. 죽음의 교통 시스템. 당신은 세계 항공 레이더 지도에 모든 항공사들이 두려워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바로 티베트의 하늘입니다. 대부분의 상업 항공기는 티베트를 우회해야 합니다. 문제는 산소 마스크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압력 손실이 발생하면 마스크가 떨어지지만 그것은 정확히 20분 동안만 산소를 제공합니다. 법에 따라 조종사는 승객들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도록 고도를 3000m로 낮춰야 합니다. 그러나 티베트의 지면은 평균적으로 4500m입니다. 조종사가 절차에 따라 고도를 낮추면 당신이 숨을 쉴 새도 없이 비행기는 바위산에 충돌하게 됩니다. 제3극에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해 비행기의 날개가 양력을 잃고 엔진은 최대 출력을 내야 겨우 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속 200km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16급 폭풍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비행기의 금속 외피를 찢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엔진이 고장나면 수천 개의 솟아오른 산들 사이에서 평평한 착륙 지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이 꽉 닫혀 있을 때 인간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청장철도.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 노선이지만 당신이 경험한 어떤 기차와도 다릅니다. 모든 객차는 잠수함처럼 밀폐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5000m 고도로 올라가면 압축 공기 시스템이 자동으로 내부에 산소를 주입하여 승객이 기절하지 않도록 합니다. 심지어 각 좌석 아래에는 개별 산소 호스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로 위를 이동하는 거대한 인공호흡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교통은 72곡의 노강도로와 함께 끔찍합니다. 이 도로는 4600m에서 2700m로 떨어지는 리본처럼 보입니다. 수십 개의 급커브가 절벽의 가장자리에 바로 붙어 있으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운전하면서 바퀴에 물을 계속 뿌려 마찰로 인한 과열을 방지해야 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 1초만 방심하면 차량과 사람 모두 깊은 구덩이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무리 현대적이라도 야크는 여전히 1순위입니다. 도로에 야크대가 나와 있으면 교통이 몇 시간 동안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불문율은 차량은 멈추고 사람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적을 울리거나 재촉하는 것은 절대 금지이며 이는 지역 주민에게 극도로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아마도 티베트에서는 야크가 교통을 지배하는 주체이고 운전자는 단지 기다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번호 4. 여러 남편을 둔 여성들의 권력. 당신은 형제들과 함께 한 집에서 단 한 명의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나요? 단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요? 티베트는 세계에서 여전히 다부제를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장소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여성은 한 가족의 모든 형제와 동시에 결혼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잔혹한 경제입니다. 돌과 자갈로 가득한 고원에서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극히 적습니다. 만약 각 형제가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재산을 나누어 각자 살게 된다면 농지는 너무 쪼개져서 아무도 겨울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한 아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노동력과 재산을 하나로 모으고 가족의 분열을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한 가족 계획 방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 구조에서 장남은 운영 권한을 쥐고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동생들은 삼촌으로 불립니다. 여러 남성이 한 아내를 공유하는 것은 인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관습은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먹을 것의 수는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고원의 환경이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게 됩니다. 티베트 여성의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항상 붉은 볼, 즉 고원 홍조입니다. 이것은 화장이나 햇볕에 탄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입니다. 4. 500m의 고도에서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그들의 몸은 얼굴 피부 바로 아래에 밀집된 모세혈관을 자동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붉은 자국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힘겹게 일하는 호흡 시스템의 증거입니다. 여러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아내는 억압받지 않으며 오히려 재정적인 최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여성은 돈 상자에 열쇠를 쥐고 노동을 직접 분배합니다. 어떤 남편은 야크를 치고 어떤 남편은 먼 곳에서 소금을 팔고 어떤 남편은 집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가족이 항상 여러 수입원을 동시에 가지도록 보장하며
단 한 명의 여성 지휘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집니다. 이는 가부장제를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인사관리 모델입니다. 숨쉬는 것조차 도전인 곳에서 티베트 여성은 약해질 특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체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십 킬로그램의 보리를 어깨에 메고 폭설 속에서 나무를 직접 쪼개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편과 자녀를 둔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연과 싸워야 할 때 여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번호, 돌과 자갈 사이에 생존 요리, 녹색 채소나 복잡한 전분 요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티베트인의 몸은 특유의 에너지원인 참파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정교하게 조리된 음식이 아니라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은 볶은 보리가루를 차와 버터, 그리고 보리주와 함께 그릇 안에서 손으로 반죽합니다. 이 음식의 장점은 절대적으로 이동성이 뛰어나며 절대 상하지 않고 막대한 칼로리를 제공합니다. 유목민에게 참파는 광활한 돌과 자갈 사이에서 긴 방목 여행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그와 함께 필수적인 생존 액체인 버터, 차포체이가 있습니다. 이는 갈증 해소용이 아닙니다. 구성 요소는 진한 홍차와 기름진 야크버터, 그리고 소금입니다. 이 혼합물은 내부에서 열을 유지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탈수와 입술 갈라짐을 방지하는 단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역설은 티베트인이 차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모든 차나무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음과 눈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모든 차는 먼 남쪽에서 운반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고립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상업 경로인 자마구도를 탄생시켰습니다. 압축된 차 덩어리는 티베트의 가장 용감한 전투마와 교환되었습니다. 이는 피로 얼룩진 거래로 사람들과 말들이 생명의 원천을 고원으로 가져오기 위해 눈사태와 깊은 협곡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차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을 대가로 사는 혈맥입니다. 혹독한 환경은 우연히도 독특한 농산물인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사과 품종이 2-3년 만에 열매를 맺는 것과 달리 나잉치 지역의 사과나무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8년을 견뎌야 첫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색상입니다. 하늘에 가까운 고도에서 강한 자외선, UV 방사선을 직접 흡수하여 사과의 껍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짝이는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이는 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방사선 공격에 대한 생물학적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희소성과 혹독한 성장 과정 덕분에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자연의 가혹함에서 태어난 귀한 농산물이 되었습니다. 번호 6. 바다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곳. 티베트의 형성 역사에는 거대한 공간적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척박하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깊은 바다의 DNA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2억 년 전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은 지구 지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진 지역은 사실상 고대 두 개의 초대륙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열대바다인 테티스의 바닥이었습니다. 이 지리적 역설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지질학자들과 등산가들이 5,000m 이상의 고도에서 발견한 고대 해양 생물의 화석, 특히 해면과 산호의 물리적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바다의 바닥은 실제로 뿌리째 뽑혀 구름 가까이까지 밀려 올라가는 끔찍한 지질 변동 과정을 겪었습니다. 테티스 바다의 소멸과 티베트의 부상은 판구조론 간의 교통사고의 결과입니다. 약 5천만 년 전, 인도판은 남쪽 초대륙에서 분리되어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이 속도는 지질학적으로 기록적인 약 15cm에 달했습니다. 이 정면 충돌은 테티스 바다를 닫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압력은 지구의 지각을 비틀고 밀어올려 오늘날의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판은 여전히 유라시아판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티베트 고원은 매년 약 5mm에서 1cm씩 계속 자라나고 있어 여전히 움직이고 진화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부상은 복잡한 역사적 전환과 함께합니다. 봉건시대 동안 중국의 원나라와 청나라가 외부 보호권을 설정했지만 달라이 라마에게는 절대적인 내부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1911년 청나라가 붕괴된 후 티베트는 거의 40년간 실질적인 독립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정부, 군대, 통화, 여권을 보유했지만 당시의 지정학적 계산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위치는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지역에 진입하면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군사적 압박 아래 티베트 대표는 1951년 17개 조약에 서명하여 중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신 지역의 정치 및 종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갈등은
1959년의 반란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티베트의 정치적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7. 이상한 영적 믿음들. 티베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서 종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독특한 권력 이양, 메커니즘인 환생을 통해 운영되는 정치 및 사회 관리 시스템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고승, 특히 달라이라마가 결코 진정으로 죽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사에 대한 주인을 장악한 존재로 여겨지며 새로운 육체로 다시 태어나 고원 지역 사람들을 위한 영적 및 세속적 지도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이는 혈통 상속이나 선거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영혼의 지속적인 연속입니다. 후계자를 찾는 과정은 신비로운 지리적 및 영적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라마가 열반에 들기 전에 그는 종종 경구, 비밀 구절 또는 자신의 시신이 특정 방향으로 자동으로 돌아서서 환생 아동 재생된 아이를 찾을 지역을 가리키는 명확한 징후를 남깁니다. 그러나 아이를 찾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확인을 위해 그 아이는 극도로 엄격한 기억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생의 법구, 염주 및 유품을 정확히 식별해야 하며 이는 수많은 위조품과 섞여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나 잘못된 선택만으로도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는 권력이 오직 올바른 주인에게만 돌아가도록 보장합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14대 달라이 라마가 이 전통이 미래의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끝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생이 영혼이 돌아오는 방법이라면 홍화는 육체가 현실에서 영혼이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이는 티베트 밀교의 궁극적인 수행 경지로 현대 물리학과 생물학의 모든 한계를 도전합니다. 고승이 열반에 들 때 그의 육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패하지 않고 자동으로 빛의 무지개로 변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어집니다. 이 신비로운 과정은 보통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은 수위에 쌓여 있으며 매일 눈에 띄게 수축하고 작아지는 징후를 보입니다. 물질의 위축과 함께 시신이 놓인 방의 하늘을 밝히는 찬란한 빛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과정이 끝나면 뼈와 살에서 내장까지 모든 물질적 몸체는 완전히 허공으로 증발하며 오직 손톱, 몇 가닥의 머리카락, 그리고 단단한 유골만이 남습니다. 번호 8. 자연의 시신을 돌려주는 의식과 무상 철학.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무덤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티베트인들은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대신 높은 산의 신성한 바위 위로 시신을 올려 하늘에 대한 제물을 바친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시신은 모든 옷을 벗겨지고 태아 자세로 말려진다. 이는 원초성을 상징하며 인간을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모습으로 되돌려 새로운 환생의 순환을 준비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문 장례사인 로기아파에게 맡겨진다. 그들은 정밀한 기계적 기술로 뼈 구조를 분리하고 부수며 이후 보리가루, TCMPA와 버터와 섞는다. 이 기술적 과정의 목적은 독수리가 모든 파편을 깨끗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고인의 물리적 흔적이 세상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완전한 소멸이다. 이 관습은 단순히 종교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혹한 자연 환경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4. 500m 이상의 고도에서 땅은 주로 바위와 강철처럼 단단한 영구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분히 깊은 무덤을 파는 것은 힘의 관점에서 불가능하다. 게다가 생존 자원의 문제도 있다. 티베트는 나무의 한계선에 위치해 있어 임산물이 매우 귀하다. 나무는 집을 짓고 겨울철의 난방을 위한 필수 자원이다. 시체를 태우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장작을 소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자원 낭비로 간주되며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따라서 천장, 텐장은 친환경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시체 처리 방법이다. 물리적 장벽을 넘어 천장은 밀교 불교의 핵심 인도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티베트인들은 숨이 끊어지면 영혼이 떠나고 육체는 이제 비롯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자신의 육체를 독수리에게 먹이는 것은 자비의 행위이자 한 사람의 마지막 기부로 여겨진다. 이 의식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없애고 영혼이 빠르게 탈피하여 부드럽게 윤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원 생태계에 대한 마지막 기여로 여겨진다. 번호 9. 우주에서 유래한 경량 자산. 서양에서 다이아몬드는 사치와 품격의 절대적인 척도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지붕인 티베트에 발을 디디면 권력과 부는 반짝이는 보석으로 결정되지 않고 신비로운 물질인 천주 티베트어 DJI BD로 정의됩니다. 천주는 티베트인에게 최고의 장신구 상징이지만 그 가치는 단순한 미적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티베트인들은 이것이 다이아몬드나 순금처럼 지구의 심장에서 태어난 물질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천주는
우주에서 떨어진 신성한 물체로 신들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인간이 재앙에 맞서 싸우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구성면에서 천주는 사실 특별한 종류의 만호입니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은 그것이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 생물학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주의 기능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불확실하고 가혹한 고원 환경 속에서 천주는 악령을 쫓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며 평화를 끌어당기기 위해 착용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장신구라기보다는 영적 생존 도구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천주 시장을 살펴보세요. 특히 고승들의 기도를 받은 군운 천주, 친마타와 같은 원본 천주는 엄청난 가격에 거래됩니다. 국제시장과 골동품 거래소에서 이들은 수십억 동에 달하는 가치로 평가됩니다. 작은 천주 하나가 고급 빌라나 대형 화물차 한 대와 맞바꿀 수 있으며 같은 무게의 어떤 보석보다도 그 가치를 초월합니다. 이러한 숭배는 천주를 종교적 물건의 경계를 넘어 고유한 유동성을 가진 경화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티베트 사회에서 천주는 강력한 외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딸에게 가장 중요한 지참금으로 사용하고 지역은행에서 가치 있는 담보로 활용하며 부처님께 바치는 가장 귀중한 공약물로 여깁니다. 티베트에서는 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고대 천주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적인 경제적 및 영적 권력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번호 10. 성호 시스템과 에너지 균형 대칭. 왜 건조한 지역에서 물이 갈증 해소에 사용되지 않고 세례에 사용될까? 원주율의 사고 체계에서 호수는 거대한 정화 또는 영적 처벌의 기계로 여겨지며 완전히 반대되는 에너지의 극으로 나뉜다. 해발사 718m에 위치한 남초 냄소는 티베트에서 가장 큰 염수 호수이다. 광활한 면적과 잔잔한 수면은 푸른 하늘을 완벽하게 반사하여 땅과 하늘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사람들은 이를 천국의 호수라고 부르며 고행의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우주 에너지가 모이는 완전한 평화의 정거장으로 여긴다. 신성한 카일라스 산의 기슭에는 마나사로바 호수가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담수 호수로 티베트인들에게 이 호수의 물은 단순한 H2O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리셋할 수 있는 순수한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들은 목욕하거나 마시거나 호수의 물에 닿기만 해도 사람은 무수한 윤회의 삶에서 쌓인 모든 악업과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신앙과 경건함으로 작동하는 정화기계이다. 여기서 가장 이상한 지리적 역설이 있다. 담수, 호수, 마나사로바르에서 불과 좁은 땅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락샤스탈 호수가 있다. 조용한 이웃과는 정반대로 라크샤탈은 반달 모양의 염수 호수로 바람이 잔잔해도 항상 격렬하고 어두운 파도가 일어난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악마왕 라바나가 명상하던 곳이다. 라크샤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어둠과 파괴를 상징하여 마나사로바르의 정화력과 완벽한 대조를 이룬다. 이 두 호수의 병조는 음양의 상징과 같아 인간에게 지상에서 선과 악의 영원한 균형을 상기시킨다. 티베트인들은 방대한 수산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과 생선 섭취를 절대적으로 금기시한다. 그들에게 이 성스러운 호수에서 사는 물고기는 식량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체로 신이나 조상의 영혼이 신성한 물의 경계를 지키는 존재로 여겨진다. 수중에서의 생명체 살해는 호수의 에너지를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심각한 영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티베트에서는 수중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판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번호 11. 물리적 한계를 도전하는 건축 걸작들. 해발 3,700m에 위치한 포탈라 궁전은 티베트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13층 높이와 1000개 이상의 방을 가진 이 거대한 구조물은 홍산의 절벽에 직접 세워졌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이로움일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방어 요새로서 정치 권력의 중심지이자 수세기 동안 달라이라마의 겨울 거주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백만 톤의 돌과 자재를 이 높이까지 인간의 힘과 가축을 이용해 운반한 것은 고대 티베트인의 생존 의지와 극도로 조직화된 사회 능력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포탈라의 위험 있는 외관 안에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보물이 가득합니다. 궁전의 심장부에는 고인의 시신이 보관된 거대한 탑들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탑들이 막대한 양의 순금으로 주조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5번째 달라이라마의 탑은 3톤 이상의 순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수많은 보석과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원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재산과 정신적 에너지가 집중된 장소로 포탈라를 침범할 수 없는 신앙의 은행으로 만들어줍니다. 포탈라가 권력의 상징이라면 대조사 사원은 라사의 영혼입니다. 7세기 중탕 참포왕에 의해 세워진 이곳은 티베트에서 가장 초기이자 중요한 민간 건축물입니다. 대조사의 특별한 점은
독특한 문화의 융합에 있습니다. 티베트의 전통 건축 양식과 당나라, 중국의 섬세한 선, 네팔의 부드러움, 인도의 철학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티베트가 아시아의 주요 문명들을 연결하는 중심지였던 황금기를 증명합니다. 대조사 내부에는 티베트 전역에서 가장 신성한 보물로 여겨지는 12세의 석가모니 불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은 순금으로 주조되었으며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나라의 왕녀인 문성공주가 티베트로 와서 왕비가 될 때 가져온 귀중한 훈수로 불교 전파와 당시 두 대국 간의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번호 12. 히말라야의 슈퍼 전사 생물들. 세계의 지붕에서 생존은 약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가장 극한의 조건을 절대적인 생존의 이점으로 바꾸도록 진화한 동물들의 영역이다. 야크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티베트 문명의 척추이다. 4. 영의 미상의 고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야크는 거대한 호흡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심장과 폐가 매우 넓다. 가장 큰 차이점은 뼈대 구조에 있다. 이들은 14, 15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어 일반 소보다 1, 2쌍 더 많다. 가슴이 최대한 확장되어 희박한 공기에서 부족한 산소 분자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겹의 두꺼운 털과 극한의 에너지 전환 능력은 그들을 눈보라를 뚫고 살아가는 장갑차로 만든다. 사나움과 충성심으로 유명한 티베트 마스티프는 귀중한 유전적 비밀을 지니고 있다. 고산 적응 유전자 EPAS1. 현대 유전학 연구는 이 유전자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집계와 고대 티베트 회색 늑대의 교배 결과임을 확인했다. 이 유전자 코드는 그들의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고 높은 고도에서 안정적인 헤모글로빈 농도를 유지하게 하여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가축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한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신비롭고 최상위 포식자인 눈표범은 뛰어난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몸 길이와 거의 같은 길이의 긴 꼬리이다. 이 꼬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눈표범이 수직 절벽에서 신의 점프를 할 때 절대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조타기 역할을 한다. 특히 이 꼬리는 이동 가능한 지방 저장소로 작용하여 음식이 부족한 겨울을 견디게 하고 자는 동안 차가운 공기를 걸러내기 위해 코와 입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 역할을 한다. 텅 빈 땅과 적들로 가득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치루 영양은 비범한 운동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시속 8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이 숨이 차는 고도에서 놀라운 수치이다. 매년 이 영양은 안전한 번식 지역을 찾기 위해 350km가 넘는 치열한 이주를 수행한다. 그들의 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샤토시 울의 원천은 속이 빈 섬유 구조로 되어 있어 열을 잘 유지하며 바람이 세찬 평원에서 영하 4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돕는다. 번호 13. 특별한 축제들. 첫 번째는 로사르로. 이는 티베트인의 음력 새해로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새해 전날에 열리는 구토르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악령을 쫓기 위해 가면 춤을 추고 과거의 모든 불운과 재앙을 없애기 위해 밀가루로 만든 인형 톱나을 태웁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의 신념 체계를 완전히 정화하여 가장 순수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강력한 영적 리셋 메커니즘입니다. 음력 4월에 열리는 사가다와는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념하는 가장 신성한 시점입니다. 최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점은 보시의 신념입니다. 이달의 보름날에 행해지는 모든 자선 행위, 경전 독송, 생명 구제는 공덕의 가치가 100, 0배로 증가한다고 믿어집니다. 이는 해마다 가장 큰 영적 수확의 계절로 수만 명이 신성한 카일라스 산으로 모여 코라 의식산을 도는 행위를 수행하며 강력한 신념의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야 할 축제는 쇼톤, 즉 요구르트 축제로 100일간의 여름 수도원 수련이 끝나는 것을 기념합니다. 라마들이 수도원의 고요함을 떠날 때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요구르트를 바칩니다. 가장 장관을 이루는 시각적 하이라이트는 드레풍 수도원에서 열리는 부처님 펼치기 의식입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탕카 불교 자수 그림과 수백 명의 승려와 신도들에 의해 홍산의 경사면에 펼쳐집니다. 이는 물류와 예술의 걸작으로 한 산을 거대한 야외 재단으로 변모시켜 수백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번호 14. 여행객을 위한 주의사항. 세계의 지붕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베트는 두 가지 규칙 체계로 운영됩니다. 엄격한 행정 통제와 원주민의 침범할 수 없는 정신적 장벽입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여행지와는 달리 외국인 관광객은 티베트에서 배낭을 메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습니다.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베트 여행 허가증,
티벳 트래블 퍼밋을 소지해야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모든 일정은 허가받은 여행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항상 현지 가이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심각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고원에서 가장 조용하고 공정한 살인자는 AMS 고산병입니다. 해수면의 산소 농도의 60%에 불과한 희박한 공기는 당신이 누구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물학적 역설이 자주 발생합니다. 체력이 뛰어나고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몸이 근육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이 너무 많아 급성 산소 부족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첫 48시간 동안 뛰거나 뜨거운 물에 목욕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의학계에서 생물학적 자살로 평가됩니다. 여기서의 영적 공간은 불변의 물리적 규칙으로 설정됩니다. 스투파, 수도원 방문이나 신성한 산 주위를 돌 때 반드시 시계 방향, 코라으로 이동해야 우주의 순환에 따릅니다. 소통에 있어서는 머리가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며 신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간주됩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은 서양에서는 애정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집이나 사원에 들어갈 때 문턱에 발을 디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신이 지키는 어깨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티베트에서 매우 민감한 도구입니다. 의식이 이루어지는 공간 내에서의 촬영은 영적 에너지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보안 검문소, 군대 또는 천장식 조류 장례식, 의식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장비 압수, 즉각적인 추방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존중은 아름다운 사진보다 더 중요합니다. 번호 15. 티베트 여행 비용, 숙소 비용부터 시작하자면 약 15달러에서 25달러 정도면 라싸의 배낭여행자를 위한 호스텔에서 난방, 와이파이, 그리고 티베트 전통 건축이 돋보이는 공용 공간이 있는 단독 침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약 60달러에서 80달러라면 도심에 위치한 상업 호텔에서 편안한 개인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개 산소 발생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150달러에서 300달러의 가격대에서는 포탈라 궁전을 직접 바라보며 고급 부티크,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가격은 세계의 동등한 외진 지역의 숙소 서비스에 비해 여전히 가치 있는 투자로 여겨집니다. 식사 비용에 관해서는 교통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이 놀라울 수 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뜨끈한 투키피에 한 그릇, 모모 만두 한 접시 또는 야예이키 소고기 볶음밥 한 끼는 평균 3달러에서 6달러 정도입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대도시에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6달러를 지불하는 대신 티베트에서는 한 끼 든든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고급스러운 식사를 원한다면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야예이키 소고기 전골, 양고기 석쇠구이 또는 정교한 전통 요리를 즐기는데도 15달러에서 30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를 제공하는 찻집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며 버터차나 현지 단차 한 병은 약 2달러에서 4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국제 관광객은 반드시 투어를 통해 이동해야 하므로 라싸 시내에서의 자유시간 동안만 자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내의 단거리 대중버스 요금은 1달러도 안 됩니다.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면 2km에서 3km 거리의 요금은 약 3달러에서 5달러로 꽤 합리적입니다. 심지어 이 지역으로의 주간 이동 비용을 고려할 경우 청장선에서 라싸까지의 침대차 티켓은 약 110달러에서 150달러가 소요되지만 그 대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나는 기차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에게 투어 구매를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지출이 일반적인 자율여행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표준그룹 투어를 이용할 경우 기본 비용을 포함해 하루 약 100달러에서 130달러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개인 호텔에 머물고 소규모 투어를 원한다면 180달러에서 250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루 350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있다면 전용 오프로드 차량과 전담 가이드를 이용하는 등 최고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대도시에서 현대적인 사치를 구매하는 대신 현재 티베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신성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티베트에 대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방금 소개한 15가지 사실이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알림벨을 켜서 다음 여행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